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관한 이야기이고 파괴 속에서 탄생한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0년이 넘는 세월을 이겨낸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팔만대장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나무판에 글씨 새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히 나무판에 글씨를 새긴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232년,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한반도는 몽골군의 침략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고려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칼을 들었을까요? 성벽을 더 높이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초반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이었죠.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정복했고 중앙아시아를 휩쓸었으며 중국 대륙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1231년 그 칼날이 고려를 향했습니다. 몽골군의 침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침입에서만 수십만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문화를, 정신을,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것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면 기마민족인 몽골군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피신한 것은 왕과 귀족들 뿐이었습니다. 육지에 남겨진 수백만의 백성들은 여전히 몽골군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고려 조정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대장경을 다시 만들자.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불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고려는 이미 한 번 대장경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11세기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후 만든 초조대장경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1232년 몽골군이 대구의 부인사를 불태우면서 초조대장경도 함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80년 넘게 보관되어 온 민족의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최후를 비롯한 고려의 지도층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물리쳤듯이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고 희망의 근원이었으며 무엇보다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장경을 만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선 필요한 목판의 숫자만 해도 8만 개가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8만 1258개였죠. 한 개의 목판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말리고 다듬고 글씨를 쓰고 조각하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쟁 중에 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대장경은 단순히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성이 생명이었습니다. 불경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 신성한 텍스트였으니까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전쟁 중이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1236년 팔만대장경 조판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팔만대장경 제작의 첫 번째 관문은 재료 선택이었습니다. 8만 개가 넘는 목판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나무나 쓸 수는 없었습니다. 목판은 최소 수백 년은 보존되어야 했으니까요. 고려의 장인들은 주로 삼법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이 나무들이었을까요? 첫째, 이 나무들은 결이 치밀하고 단단했습니다. 조각하기에 적당한 경도를 가지고 있었죠. 너무 단단하면 조각하기 힘들고 너무 무르면 오래 보존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나무들은 뒤틀림이 적었습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며 형태가 변합니다. 하지만 산꽃나무와 돌배나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시기도 중요했습니다.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나무의 수액 활동이 최소화된 시기에 벌목했습니다. 이때 뱃나무가 가장 단단하고 변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베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조 과정이었습니다. 벌목된 나무는 바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닷물에 3년간 담가두었습니다. 왜 하필 바닷물이었을까요?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습니다. 이 염분이 나무 속으로 스며들면서 나무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해충과 미생물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이 과정이 나무의 부패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3년 후 나무를 바닷물에서 꺼내 그늘에서 다시 3년간 말렸습니다. 급격하게 말리면 나무가 갈라지거나 뒤틀립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한 개의 목판을 만들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나무판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을 새기는 그릇이다. 건조가 끝난 나무는 이제 다듬어집니다. 정확한 크기로 자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글씨를 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서사관이라 불리는 필경사들이 목판 위에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승려들이었습니다. 한 개의 목판에는 앞뒤로 글자가 새겨집니다. 한 면에 평균 23줄, 한 줄에 14자씩 총 약 322자가 새겨졌습니다. 8만 개가 넘는 목판에 새겨진 총 글자 수는 무려 5,200만 자가 넘습니다. 5,200만 자를 손으로 쓴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요. 글씨를 쓴 후에는 조각사가 등장합니다. 각수라 불린 이들은 칼로 글자를 파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목판에 쓰인 글씨의 획을 따라 정확하게 파내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잘못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판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수들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팔만대장경의 정확성입니다. 현대 학자들이 팔만대장경을 분석한 결과 오자나 탈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200만 자가 넘는 방대한 텍스트에서 오류가 거의 없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고려의 장인들은 다단계 검수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서사관이 글씨를 쓰면 교정관이 원본과 대조하며 확인했습니다. 각수가 조각을 하면 또 다른 검수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려들이 최종 검수를 했습니다. 하나의 목판을 완성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숙련된 장인의 경우 더 빨랐겠지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승려, 장인, 학자,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51년 팔만대장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은 그 후로도 20년 넘게 계속되었죠. 하지만 고려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 하나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지 올해로 773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판이 800년 가까이 보존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나무 가구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만 지나도 뒤틀리고 갈라지고 색이 변하지 않나요? 그런데 팔만대장경의 목판들은 지금도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목판들로 지금도 인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서도 팔만대장경 목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인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20세기 초 일본의 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수수께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목판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나무의 종류, 처리 방법,
보존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했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목판 자체가 아니라 목판을 보관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바로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경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팔만대장경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목조 건물입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특별히 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진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봅시다. 장경판전은 해인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 중턱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전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위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가능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건물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건물의 방향도 중요했습니다. 장경판전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 방향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직사광선은 나무의 노화를 촉진시키니까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창문에 있었습니다. 장경판전의 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문의 크기가 모두 다릅니다. 남쪽 벽의 창은 위쪽이 작고 아래쪽이 큽니다. 반대로 북쪽 벽의 창은 위쪽이 크고 아래쪽이 작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자연 환기를 위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는 위쪽 작은 창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아래쪽 큰 창으로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반대로 북쪽에서는 위쪽 큰 창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아래쪽 작은 창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이용해 건물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문의 배치뿐만 아니라 창살의 모양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창살의 간격이 위아래가 다르게 설계되어 공기는 통과시키되 빗물은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닥도 특별했습니다. 장경판전의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나무 마루나 돌바닥이 아니라 그냥 흙바닥이죠. 이것도 습도 조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흙은 습기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장마철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한 겨울에는 습기를 내뿜어 건물 내부의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숯과 소금, 석회를 섞어 깔았습니다. 숯은 습기를 흡수하고 해충을 막아주며 소금은 해충과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석회는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1990년대 한국의 과학자들이 장경판전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동원해 1년 내내 온도, 습도, 공기 흐름 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경판전 내부의 온도는 연중 10도에서 18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로 떨어지거나 35도까지 올라가도 내부 온도는 거의 일정했습니다. 습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연중 습도가 60%에서 70%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보존하기에 최적의 습도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나무가 갈라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는데 장경판전은 완벽한 중간 지점을 유지한 것입니다. 현대의 항온항습 장치도 이만큼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6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무런 기계 장치 없이 이것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다. 명확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설계다. 1995년 유네스코는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 이유는 이렇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판본이며 장경판전은 전통 과학 지식을 활용한 최고의 보존 건축물이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의 역사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해인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절의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경판전만은 화를 면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군 장수가 장경판전에 불을 지르려다가 그 안의 목판들을 보고는 명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물이다.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경판전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팔만대장경을 일본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인사 승려들의 완강한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8만 대장경을 인쇄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더욱 아슬아슬했습니다. 해인사 인근까지 전투가 벌어졌고 폭격기들이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한 번의 폭격만으로도 8만 대장경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해인사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환경 변화였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기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산성비가 내리고 미세먼지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목판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광객 증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8만 대장경을 보기 위해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호흡과 체온은 건물 내부의 온습도를 변화시켰으니까요. 1990년대 초 정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식 보존시설을 만들자. 최첨단 항온항습 장치를 갖춘 새로운 건물을 짓고 8만 대장경을 그곳으로 옮기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 건물이 완성되고 목판을 옮기려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판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판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뒤틀림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온도와 습도는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연구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장경판전의 환경이 단순히 온도와 습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계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바람은 나무의 표면을 너무 빠르게 건조시켰고 일정한 온도는 오히려 나무가 가진 자연스러운 호흡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며 숨을 쉬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700년 전의 장인들은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 나무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최첨단 기계는 그 미세한 자연의 리듬을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판들을 다시 원래의 장경판전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최신식 건물은 창고로 남게 되었고 8만 대장경은 다시 낡고 오래된 하지만 가장 완벽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거스르는 최신 기술보다 자연에 순응하는 옛 지혜가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8만 대장경이 겪은 수많은 위기 중 가장 극적이고 위험했던 순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51년 6.25 전쟁 당시였습니다. 전선이 요동치던 그해 9월 북한군 패잔병 900여 명이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가야산 일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 국군과 미군이 출동했습니다. 미군은 정찰기를 띄워 해인사 경내에 적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폭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인사를 폭격하라. 적의 거점을 완전히 파괴하라. 하늘에는 이미 폭탄을 가득 실은 전투기 편대가 출격해 있었습니다. 편대장은 김영환 대령 당시 장군 호칭 혼용이었습니다. 그는 해인사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절마당에 움직이는 적들이 보였습니다. 네이팜탄 몇 발이면 상황은 종료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년 고찰 해인사와 그 안에 보관된 8만 대장경은 잿더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독촉 무전이 빗발쳤습니다. 타깃 확인했나? 왜 공격하지 않는가? 즉시 폭격하라. 전시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직결 처형감이 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김영환 대령의 손에는 땀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잡고 고민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의 갈등. 그 짧은 순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영환 대령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편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각기 들으라. 내 명령 없이는 절대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기관총으로 절 주변의 숲에 숨은 적들만 공격하라. 절 건물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 편대원들은 당황했지만 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따랐습니다. 전투기들은 해인사 건물을 아슬아슬하게 비켜나며 주변 숲에만 기관총을 쏘았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도주했고 해인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미군 고문관이 김영환 대령을 추궁했습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적을 놓칠 뻔하지 않았나?
그때 김영환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나는 8만 대장경을 공비 몇 명과 바꿀 수 없었다. 이 보물은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민족의 혼이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8만 대장경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0년 전 이름 없는 장인들이 나무를 깎아 만들었고 70년 전 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기적. 이것이 바로 8만 대장경이 단순한 유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는 13세기 고려의 전장부터 현대의 과학실험실 그리고 6.25의 긴박한 상공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8만 대장경. 이것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나라를 구하겠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의 문화를 기록하고 남기겠다는 처절한 기록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공존하려 했던 겸손한 과학이었습니다. 8만 1258장의 경판. 무게만 280톤. 그 엄청난 무게는 나무의 무게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무게이자 희망의 무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신가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770년 전 몽골의 말발굽 아래서 묵묵히 나무를 깎던 고려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칼 대신 조각칼을 들었고 두려움 대신 희망을 새겼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DNA 속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만 대장경에 담긴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그리고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민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